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함유근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참여자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관에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뭐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정보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생각보다 학계에서도 이제 많이 좀 들어주시지만,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릭 세미나가 정말 저는 좀 몰랐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세미나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확실히 이 딥러닝의 활용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것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딥러닝을 기후 예측에 활용하는 기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2019년에 네이처지에 제 학생과 저와 함께 이제 발표한 논문을 거의 기반으로 했고요. 사실 네이처 논문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몇 군데 강연을 하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한 강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키워드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제 뭐 기후가 그렇게 잘 알려진 연구 분야나 학문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미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AI의 활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여러 분야입니다. 뭐 제조업도 있고, 뭐 의료 분야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 상업 분야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또 하나의 AI 활용 분야로 이제 뭐 기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요새 한창 이제 주식이 또 이슈인데, 주가를 미리 이제 AI로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 미래 예측,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AI로 미래 예측을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미래 예측을, 그런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지수에 대한 예측을 저희가 이제 수행을 AI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니뇨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엘니뇨 지수는 간단하게 이렇게 시계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엘니뇨 지수가 0.5 이상이 되는 날이 뭐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저희가 엘니뇨라고 부르고요. 이 마이너스 0.5 이하인 날들이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되면 저희가 라니냐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랑 라니냐는 서로 이제 어떤 반대 위상에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엘니뇨의 미래, 예를 들어서 올 겨울, 지금 겨울이 오고 있지만, 왔지만, 이제, 뭐, 2021년 봄철은 어떨 것이냐, 2021년 여름철의 기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엘니뇨 지수를 예측하는 것이 기후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 엘니뇨가 뭔지 다시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엘니뇨 이 지수는 이 지역이 열대 태평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미국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열대 지역의 태평양인데요. 열대 지역의 이 해역의 해수면 온도를 평균을 해서 이 지역 평균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으면 엘니뇨, 평소보다 낮으면 라니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기후학자들이 엘니뇨가 발생할 것인지 라니냐가 발생할 것인지를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여러 기후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비단 기후학자뿐만 아니라 그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후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학자들한테도 그렇고, 뭐 여러분 아마 뭐 기후학자가 아니시더라도 엘니뇨나 라니냐 이런 것들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한번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균 상태보다 증가한 것이고, 라니냐는 평균 상태보다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엘니뇨의 감시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엘니뇨 감시구역 혹은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를 잘 보면 엘니뇨가 오는지 라니냐가 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열대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북태평양도 그렇고, 이 북동태평양도 그렇고, 여기가 미국인데 이 미국 서부 해안의 해역도 그렇고, 우리나라 쪽에 붙어 있는 이 북서태평양 해역도 그렇고, 이 엘니뇨 라니냐가 변하면서 같이 변화를 합니다. 그만큼 엘니뇨나 라니냐는 열대 지역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지구적으로 어떻게, 특히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육지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엘니뇨가 발생했을 시에는 인도네시아 지역과 뭐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은 굉장히 가물게 됩니다. 가물게 되면 비도 적게 오니까 일단 용수 공급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면이 굉장히 드라이해지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때문에 산불 발생의 위협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이런 아프리카 지역 일부 지역이라든지 미국 서부해안 같은 경우는 홍수가 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래서 전 지구의 어떤 이상기후의 주요 발생 원인이 엘니뇨가 됩니다. 그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올해는 이제 라니냐가 발생을 했고요.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서 이 엘니뇨와는 반대의 현상,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엘니뇨가 발생하면 비가 적게 오는데 라니냐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는 이런 현상이 지금 2021년 겨울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엘니뇨 발생 시에 한반도의 기후의 변동입니다. 온도와 강수량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한반도의 온도는 높은 경향성이 있고요. 강수는 조금 적게 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 과정은 뭐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열대 지역에서부터 생긴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고기압성 순환이 한반도의 남풍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한반도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강수량도 증가시키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되는데 라니냐의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추운 것도 라니냐가 발생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제 지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엘니뇨나 라니냐 발생은 전지구, 특히 한반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밀접하게 한반도의 기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후학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엘니뇨 예측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성공적으로 예측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경우보다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2014년 봄철 당시에 그해 겨울에 엘니뇨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예측을 전 세계에서 매달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관들이 짙은 보라색은 미국 기관이고요. 미국 현업 기관이고요. 여기도 나사 기관이고 요 파란색은 하늘색은 이제 일본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기관들에서 엘니뇨 예측을 매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2014년 봄철 당시에 그해 겨울에 엄청나게 강한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모형들이 굉장히 강한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느냐? 엘니뇨가 급격히 발달하는 듯 하다가 여기 2014년 겨울철인데요. 갑자기 죽으면서 엘니뇨의 발달이 갑자기 둔화되면서 엘니뇨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1년 뒤에 굉장히 강한 엘니뇨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니뇨를 예를 들어 봄철에서 예측하기 시작해서 그해 겨울철을 맞춘다. 그렇게 따지면 봄철에서 겨울철까지 대략 9개월 정도의 이제 어떤 시간 예측이 되는 건데 9개월 정도의 예측 혹은 그거보다 더 긴 기간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기후학자들 혹은 전 세계 현업기관들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기간에 대한 엘니뇨 예측은 아직도 조금 도전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엘니뇨 예측이 오차가 나타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혹은 아직까지도 현업기관들에서 쓰는 대부분의 기법은 전지구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지구 모형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그 컴퓨터 슈퍼컴 얘기, 기상청 슈퍼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전지구를 굉장히 수많은 격자로 쪼개고요. 각 격자의 뭐 온도, 바람, 습도, 강수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거대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거대 컴퓨터 연산을 나타내는 그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프로그래밍 이런 그 원시 방정식 혹은 나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에 기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 가상의 지구다 보니까 혹은 프로그래밍된 지구다 보니까 실제 지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구와 차이가 존재하고 그래서 예측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AI 기법은 통계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자, 이제 과거에 이런 형태가 있었으면 엘니뇨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2020년이나 21년에 한번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인, 아, 예측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엘니뇨를 예측하는 기법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의 그림은 엘니뇨가 발생하기 1년 전에 태양의 내부 온도가 평소보다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엘니뇨를 모니터링하는 지역은 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년 전에 어떤 그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보면 이 엘니뇨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정의하는 이 지역은 해수면 온도가 반은 따뜻하고 반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엘니뇨 지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는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긴 어렵지만 이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발달해서 점차 천천히 동태평양 쪽으로 오면서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는 이런 역학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라니냐 발생 1년 전에 해양 내부 온도 편차를 보시면 이 엘니뇨를 모니터링하는 지역의 시그널보다는 이 서태평양 지역의 시그널이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점차 동쪽으로 오면서 라니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태평양 지역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설명을 못했지만 인도양 지역에도 이런 어떤 해수 온도의 편차가 나타나고요. 비슷하게 대서양에도 그런 어떤 편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니뇨 발생 1년 전에 해양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엘니뇨가 발생하는 그 원인이 되는 해수 온도는 이 열대 동태평양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다는 것이죠. 서태평양이 될 수도 있고 인도양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대서양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해역에 있었던 해수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엘니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니뇨가 발생하지 않을지 성공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선 이 엘니뇨 지수를 정의하는 이 지역만 열심히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서태평양도 보고 인도양도 보고 대서양도 보고 이렇게 전지구적인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통계적으로 엘니뇨 예측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각각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1년 뒤에 엘니뇨가 발달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추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서는 기존에 발생한 엘니뇨들을 전부 다 합쳐서 하나의 맵으로 평균된 하나의 맵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제 각각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82년을 보시면 이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양해 수면 온도가 조금 보이고요. 2015년도 약간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들은 뭐 엘니뇨가 발생을 하고, 근데 91년 같은 경우는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소보다 낮기 때문에 이건 라니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엘니뇨가 발생했던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희가 볼 수는 있지만 그걸 각각의 케이스에 적용하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맞는 경우도 있고 엇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을 때 엘니뇨가 발생할까 혹은 라니냐가 발생할까 이런 걸 맞추는 거를 이제 사람의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AI에 기반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맞춰보자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그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에서 이제 뭐 인도양, 대서양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서양 같은 경우에 이 지역의 해수 온도가 평균보다 높으면 18개월 뒤에, 즉 1년 반 뒤에 겨울철에 라니냐가 발생하는 이런 통계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해수 온도가 대서양에서 증가하면 라니냐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진 않겠지만 통계적으로 혹은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도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엘니뇨가 발생할지 라니냐가 발생할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혹은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만 잘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어떤 꼭 태평양뿐만이 아니라 인도양이나 대서양까지도 포함해서 전지구적인 어떤 패턴을 잘 알아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딥러닝의 알고리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엘니뇨의 통계적인 예측 기법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이 조금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순환신경망인데요. 순환신경망은 시계열 학습 자료에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시계열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파란색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빨간색 기간을 예측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순환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이 순환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시계열 학습에 굉장히 적합한 기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설을 썼다. 소설도 순서가 있는 시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어들의 어떤 순차적인 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소설을 썼다. 뭐 이런 것들도 순환신경망을 사용한 기법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주식 매매 뭐 기법을 개발했다. 뭐 이런 것들도 순환신경망 기법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합성곡 신경망인데요. 이 합성곡 신경망은 영상이나 이미지 인식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원이나 3차원 맵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웃풋은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혹은 여기 있는 물건이 뭐냐, 이렇게 그 레이블링을 하는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것이 합성곡 신경망입니다. 이 합성곡 신경망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법이기도 한데, 이 자율주행차가 영상에 혹은 영상에 나타나는 그 스냅샷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그 안에 자동차만 있는지, 뭐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법이 되는 것도 이 합성곡 신경망에 기반한 AI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꽃검색인데 제가 이제 가끔 쓰는데 이 다음 앱에 보시면 오른쪽에 꽃 그림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클릭을 하시고 이 꽃 그림을 사진을 딱 찍으면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게 다음 꽃 검색 앱인데 요것도 이 사진에 나타난 꽃이 무슨 꽃이냐, 뭐 카네이션이냐, 뭐 민들레냐,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합성곡 신경망에 기반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순환신경망과 합성곡신경망. 두 가지 기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엘니뇨 예측에 적합한 기법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두 가지 기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엘니뇨 예측에 훨씬 더 적합한 기법은 합성곡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력 변수로 저희가 엘니뇨 지수나 엘니뇨 지수의 시계열을 넣으면 예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니뇨 지수는 이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를 평균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고 엘니뇨 예측을 위해서는 이 지역의 정보보다는 다른 지역의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환신경망을 이용해서 엘니뇨 예측에 엘니뇨 시계열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는 좋은 예측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합성곡 신경망은 2차원이나 3차원 맵을 입력 번수로 처방을 해서 그것의 어떤 이 안에 뭐 엘니뇨가 있는지 라니냐가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합성곡 신경망이 엘니뇨 통계 예측에 훨씬 더 적합한 기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활용을 입력 변수로 2차원 그림을 넣고 여기 강아지가 있어. 뭐 이렇게 예측을 혹은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데 이제 합성곡 신경망 기법이 주로 사용이 되어 왔었으면 저희가 활용은 2차원 해수 온도 장을 넣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1년 뒤에 엘니뇨가 왔었어. 혹은 저런 상황에서는 1년 뒤에 라니냐가 왔었어.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엘니뇨 예측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기후 예측을 이용해서 딥러닝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모두 이제 적용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 딥러닝 모형의 가중치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딥러닝 모형의 가중치 개수가 한 10만 개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관측된 기후 자료는 몇 개 정도나 있느냐? 저희가 이제 독립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관측된 해수면 온도는 대략 1850년대부터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원적으로 해수 온도가 진짜, 잘 관측이 된다. 굉장히 그 촘촘하게 관측이 된다. 이런 거는 위성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1850년부터 관측이 있다고 이제 치면 이 엘니뇨는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니뇨나 라니냐가 1년에 한 번 발생을 하니까 이 1년에 독립적인 샘플 한 개가 생기는 셈이 됩니다. 1850년부터 2020년까지 관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엘니뇨 예측을 위한 독립적인 샘플의 수는 17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만 개 이상의 그 샘플 가중치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170개의 샘플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적용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형의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에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 하실 게 이 모형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 혹은 전지구 모형이 될 텐데, 이 전지구 모형은 어느 정도나 현실과 비슷한 엘리뇨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상지구 시뮬레이션은 여러분 뭐 IPCC 특별보고서나 IPCC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IPCC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데이터가 뭐냐면 이 가상 지구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상 지구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약간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CO2 농도가 현실과 비슷할 때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CO2 농도가 증가할 때 온도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가 원하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컨트롤 어떤 그 독립 변수들을 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 많이 보였을 텐데 이거는 이제 전지구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가 만들어내는 전지구 온도, 이 기후변화 시나리오, 즉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면서 모형 가상지구 시뮬레이션 모형의 결과를 돌렸을 때, 결과를 도출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뭐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전지구 온도 변화의 시뮬레이션 결과이기 때문에 전지구 평균을 하면 이런 전지구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안에 또 가상의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상의 엘니뇨와 라니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의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상지구 시뮬레이션 리스트는 이렇게 좀 다양하고요, 전지구에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 패턴은 뭐 오른쪽은 위쪽은 관측이고 아래쪽은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에 엘니뇨 시기 최절정기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입니다. 아노말리는 이제 평상시에 비해서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측 같은 경우랑 뭐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엘니뇨 시기 강수장도 이 왼쪽 이거 관측이고 아래쪽은 다 모델 결과인데 뭐 어느 정도 유사하죠. 그래서 가상지구 시뮬레이션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엘니뇨는 관측이랑 제법 비슷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거쳐서 이렇게 좀 좋아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현실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학습에 추가적으로 이용을 해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전이학습인데요. 이 전이학습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과를 맞추는 모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샘플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불행히도 사과 샘플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사과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배 샘플이 많은 경우에 일단 배를 맞추는 모형을 만들고 이 지식을 가져와서 사과를 맞추는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하게는 이 배를 맞추는 모형을 만들고요. 그 배를 맞추는 모형의 가중치를 사과를 맞추는 모형의 초기 가중치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초기 가중치를 원래는 랜덤하게 정해주게 되는데, 랜덤하게 정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사한 태스크를 맞추는 모형에서 가져오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저희는 이 전이학습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샘플이 적은 경우가 실제 지구긴 하지만, 실제 지구 데이터긴 하지만 샘플이 적은 경우죠. 그래서 과거의 그 관측 자료로 이제 사과를 사용을 했고요. 사과처럼 사용을 했고요. 샘플이 많지만 약간 타겟 태스크랑 약간 다른 이런 거는 이 가상 시뮬레이션 자료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서 먼저 학습을 시키고요. 그 학습된 이 가중치를 이 과거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학습시키는 것에 초기 가중치로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는 앞에서 1973년까지만 써서 모형을 만들었고요. 왜 2020년까지 쓰지 않았냐?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밸리데이션, 즉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또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일부러 두 그룹으로 쪼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까지만 데이터를 써서 모델을 구축을 하고요. 모델 구축을 한 이후에 예측 실험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1월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08년 1월부터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2008년 2월부터 예측을 또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8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달 1월 예측을 쫙 수행을 해봅니다. 예측을 수행을 한 다음에 이 해당 기간에 대해서 실제 관측치가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측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틀렸는지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측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빨간색이 딥러닝 모형이고요. 이 다른 선들이 기존에 뭐 잘 나간다는 모형들이 되겠습니다. 이 Y축은 예측 스킬입니다. 이 예측 스킬은 가장 좋은 것이 1이고요. 가장 나쁜 것이 0입니다. 그리고 이 Y축은 몇 개월 미래를 예측하느냐 예측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부터 23달까지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더 먼 미래를 예측하면 예측할수록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 성능은 예측 달이 길어지면 길수록 점점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요. 보시면 딥러닝 모형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좋긴 합니다. 가장 현 세대에 가장 좋다는 모형들과 비교해도 좋은 그룹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이후가 더 이제 또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측 6개월 이후를 보시면 딥러닝 모형이 다른 어떤 모형들보다 훨씬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예측 스킬 한 0.5 정도를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예측을 생산하는 어떤 값이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데 예측 스킬이 0.5가 되는 기간을 보시면 다른 기존의 모형들은 대략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예측을 하긴 하지만 그 예측 결과가 관측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쓸모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딥러닝 모형 같은 경우는 17개월, 18개월까지도 신뢰도 있는 예측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즉, 저희가 신뢰도 있는 예측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에 한 1년 정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한 6개월 정도 확장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니뇨 지수 예측을 한 6개월 정도 늘리면 뭐 어떤 뭐 좋은 점이 있느냐 이렇게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 먼 미래를 성공적으로 예측하면 예측할수록 예측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예측 개월 6개월 이후의 예측 성능을 보더라도 기존 예측보다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년 예측에 대해서도 더 신뢰도 있는 예측 기존 예측보다도 더 신뢰도 있는 예측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뢰도 있는 예측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엘니뇨는 미국 지역의 콘벨트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직접적인 그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콘벨트는 미국 중부에 위치한 지역인데, 전 세계 옥수수나 밀 재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전 세계의 밀이나 옥수수의 어떤 재배량의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이 18개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이제 재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해 겨울에 엘니뇨가 발생을 해서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이제 비가 엄청나게 안 오거나 적게 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배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옥수수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1년 전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즈음에 그 전에 한 겨울쯤에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그 전에 옥수수가 모두 재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없습니다. 근데 1년 반 전에 저희가 엘니뇨가 발생할 걸 미리 알 수 있게 되면 그 전해에 옥수수가 재배가 됐을 때 선제 매입을 해서 비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액션을 좀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측 기관의 신뢰도 있는 예측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후의 어떤 변화나 기후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8개월 예측된 엘니뇨 지수를
관측과 딥러닝 모형과 기존 모형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보시면 뭐 가장 강한 엘니뇨가 나타났던 발생했던 케이스가 97년, 98년 겨울, 그리고 2015년, 2016년 겨울이 되는데 이런 식의 예측성은 전부 다 기존 모형에 대해서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가 지나면 2020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검증을 할 텐데 아마 저희가 이제 계속 예측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2020년 예측도 기존 모형보다는 아마 약간 조금 좋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결과는 2020년 여름철 당시에 그해 겨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겨울철이죠. 이 올해 겨울에 엘니뇨나 라니냐 전망을 저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2020년 여름철 당시에. 보시면 이제 그해 겨울에 라니냐가 발생한다고 이제 저희가 그 당시 예측을 했고, 이것들을 2020년 여름철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측을 쭉 보셔도 저희가 그림은 지금 없지만 그 전에 결과들을 보셔도 라니냐를 계속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라니냐가 발생을 했고 이 라니냐로 인해서 뭐 한반도가 조금 추운 영향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라니냐 예측과 그에 관련된 이 한반도 영향의 예측도 올해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성공적으로 예측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실험실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저희 실험실 홈페이지에 이 예측 결과를 매달 업데이트해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딥러닝 결과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뭐 학술지에 이제 게재를 하거나 뭐 투고를 하거나 할 때 이 결과가 좋다 이런 것들로는 조금 불충분하거든요. 왜 좋아졌는지 그리고 엘니뇨를 예측을 얘가 제대로 된 이유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과만 잘 뽑아내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딥러닝 결과는 이게 이제 그 피처 맵이라고 해서 그 딥러닝 모형에서 뱉어내는 맵 자체를 그대로 그린 것인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이제 블랙박스라고 이제 흔히들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이제 AI 결과를 좀 이해를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트맵인데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도 부르고 히트맵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이 그림에 바벨이 있다고 이제 예측을 했으면 이 히트맵은 이 그림의 이 사진의 어느 부분을 보고 자기가 바벨이라고 했는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실제 바벨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면 얘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똑같이 엘니뇨 예측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97년, 98년 97년, 98년에 엘니뇨가 가장 강하게 발달했던 케이스인데 97년, 98년에 그 예측에 대한 그 히트맵을 요 쉐이딩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느 지역을 보고 얘가 엘니뇨라고 예측을 했어라고 했는지 이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히트맵 결과를 보시면 이런 지역을 보고 나는 97년 겨울에 엘니뇨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한마디로.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해수 온도를 보시면 이 서태평양의 양의 해수 온도 그리고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인도양 지역의 음해 해수 온도 그리고 대서양 지역의 음해 해수 온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그널들이 기존의 다른 연구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1년 반 이후에 엘니뇨가 온다 이런 것들을 미리 연구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이 히트맵을 통해서 이런 지역의 이 딥러닝 모형이 이런 지역을 보고 엘니뇨라고 예측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지역의 해수 온도를 저희가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혹은 물리적으로 이미 밝혀진 어떤 선행 인자들을 기반을 해서 엘니뇨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실제로 이 딥러닝 기반의 엘니뇨 모형이 엉뚱한 데를 보고서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좀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인자에 기반을 해서 예측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 2000년 이후에 이 기후학자들 엘니뇨를 예측하는 기후학자들 머리가 조금 더 아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엘니뇨라고 하면 그 발생하는 그 타입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동태평양 엘니뇨인데요. 엘니뇨라고 하면 다 이런 타입의 엘니뇨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이런 중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피크가 되는 이런 중태평양 타입의 엘니뇨가 기존에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2000년 이후에 들어서 갑자기 발생 빈도가 굉장히 확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학자들끼리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 아니냐 아직도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2000년 이후에 엘니뇨가 발생하는 그 타입을 보면 두 개 타입으로 나눠져서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 중태평양 엘니뇨, 동태평양 엘니뇨 엘니뇨 해수면 온도가 발생하는 지역이 뭐 이렇게 약간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한 건데 뭐 얼마나 다르겠어 하실 수 있지만 이 밑에 그림은 중태평양 엘니뇨, 동태평양 엘니뇨의 강수량의 편차를 그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태평양 엘니뇨, 동태평양 엘니뇨의 전지구적 영향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한반도도 동태평양 엘니뇨보다는 중태평양 엘니뇨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중태평양 엘니뇨와 동태평양 엘니뇨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이후에 기후학자들이 또 할 일이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좀 더 시스템이 복잡했다고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엘니뇨가 발생하는 거에 더해서 어떤 타입의 엘니뇨가 발생할지도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태스크가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서는 엘니뇨가 발생할 거냐, 라니냐가 발생할 거냐, 그 엘니뇨의 그럼 엘니뇨나 라니냐 발생 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맞추는 거였다면 추가적으로 엘니뇨의 발생을 한다고 했으면 그 발생할 엘니뇨가 중태평양 엘니뇨냐, 동태평양 엘니뇨냐, 아니면 그게 섞여 있는 믹스 타입이냐, 어떤 타입인지 맞추는 모형을 또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년 예측에 대해서 이 추가된 모형의 그 예측의 그 정확도를 보면 딥러닝 모형 같은 경우는 예측 정확도가 한 66% 정도 됩니다. 기존 모형들은 좀 좋은 모형이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회색 영역은 뭐냐면 이게 엘니뇨 타입을 3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다 보니까 랜덤으로 찍어도 평균적으로 33% 정도의 정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랜덤으로 찍어도 좀 잘 맞고 어떨 때는 랜덤으로 똑같이 찍었는데 좀 많이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 레인지를 95% 컨피던스 레벨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영역 안에 있다는 거는 이 전지구 모형의 가상지구 시뮬레이션 결과 예측 결과의 정확도가 그냥 랜덤하게 찍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 딥러닝 요 레인지를 벗어나서 좋은 거는 이 그래도 랜덤하게 찍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딥러닝 모형을 제가 모든 모형은 랜덤하게 찍는 그냥 찍기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반면에 이제 딥러닝 모형은 뭐 많이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랜덤하게 찍는 수준보다는 더 좋은 어떤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CNN 기반 예측 모형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RNN 기반 왜냐하면 이제 특정 달의 정보만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이제 시간의 순서가 있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넣는 혹은 RNN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는 없는지 그런 거를 좀 넣으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어떤 기법을 이제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처음 이제 고민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이 순환신경망의 어떤 컨셉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기존의 순환신경망은 공간 자료를 넣기에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냥 RNN 자체를 쓰는 거는 CNN 기반보다는 아마 성능이 훨씬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CNN 기반의 기법이긴 한데 시간의 어떤 발달 과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컨브 LSTM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간적인 맵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도 있고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공간 맵들을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 저희가 이제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그 컨브 LSTM 기법, 즉 그 공간 데이터들의 시간적인 이볼루션을 고려하는 그런 기법들도 이제 적용을 해서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보여드린 결과에 비해서 약간 좋아지긴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결과에 비해서 좋아지긴 하는데 그 차이가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미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엘니뇨 지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에 그 기후 시그널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그것의 발달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가 보다 저희가 이렇게 좀 추측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간적인 데이터의 시간적인 이볼루션 고려해주면 조금 좋아지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기대한 것처럼 확 좋아지진 않아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CNN에 그냥 기반한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형을 구축할 때는 모형 구축할 때도 그렇고요. 모형을 이제 실제 예측하기 위해서 돌릴 때도 기존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는 기존 예측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당하게 비교는 안 되는 게 저희가 이 딥러닝 모형은 GPU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슈퍼컴퓨터는 다 CPU 기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컴퓨팅 자원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슈퍼컴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백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GPU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GPU 서버가 저희가 이 엘니뇨 예측을 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측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GPU 서버의 가격은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개수를 이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GPU랑 CPU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컴퓨팅 자원은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제 기후랑 기상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그 기후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시간 평균을 해줘야 저희가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짧게는 한 2주나 3주 정도 평균, 길게는 한 3달 평균 정도 해줘야 이제 기후라고 부르고요. 기상은 이제 내일 날씨, 이제 뭐 일평균 정도가 이제 기상이 됩니다. 그 기상 예측을 하기 위한 딥러닝 모형들은 사실 상당히 많고요. 사실 이 딥러닝 모형이 기상 기후 예측에 적용이 더 먼저 된 분야도 사실 기상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기상은 하루에 한 번씩 날씨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 지났을 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360개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기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름철 예측, 겨울철 예측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샘플이 4개 정도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샘플 수를 보더라도 기존에 30년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기상 데이터가 샘플 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상 예측에 대해서 훨씬 더 먼저 적용이 돼 왔었는데 이제 기상 예측도 그렇고 기후 예측도 그렇고 이 성공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팩터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나 기상을 컨트롤하는 팩터는 겨울철 기후 같은 경우에는 뭐 시베리아 고기압이라든지 요새 뭐 북극 해빙이라든지 그리고 라니냐의 발달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변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하시기는 조금 어렵고 이 기상이나 기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상 예측에는 뭐 중국 쪽에서 그 미세먼지 예측, 내일이나 뭐 하루 예측이었던 것 같은데 미세먼지 농도 예측 이런 거에도 많이 쓴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동아시아에 특히 중국 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많이 기존 연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중국의 뭐 온도라든지 중국의 바람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제가 몇 분이나 와 계시는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때 리스트 받았을 때는 한 8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몇 네. 분 들어와 계시나요? 다 들어와 계시나요? 예, 아니요, 다는 아니시고요. 그래도 음. 거의 3분의 2는 넘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네. 들으러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뭐, 네, 질문도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면, 사실 이제 대부분을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라, 이제 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가끔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들어오고 그러면, 제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세미나 오거나이즈 해주신 에릭 쪽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저희가 에릭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유명한 세미나 시리즈인 줄 몰랐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세미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발표 자료와 영상은 1위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럼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